네, 안녕하세요. 권봉 교수입니다. 세월은 참빠른 오늘이 13주차, 14주차만 이제 강의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이 본래 15일 날 기말고사를 볼 건데 있는데, 6일 날, 일주일 땡기가 아니고, 6일 날, 기말고사.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또 다 마친 거, 그러면 1년을 무사히 다 끝난 거죠.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죠? 어, 뭐 쓰는 거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다음 주쯤 알려드릴게요. 뭐 한글말만 다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어,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표를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3학년이 지금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 정도가 어, 1학기 하고 2학기 때 간두고 지금 15명 학생이 있어요, 3학년이. 그래서 바로 또 13주차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적 갈등입니다. 음, 어, 자기 결정과 관련 윤리적 이수. 그래서 자기 결정은 자기 결정권 존중 원칙은 누구나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에 근거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중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PPT를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데 세 가지 근거가 있다. 가치, 지식, 기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는 가장 바람직한 어, 개입 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실천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고착 상태와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사도 한 사회의 일원이고, 맞죠? 사회복지 어, 또 사회복지도 그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안 될 것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갖는 가치에 바탕을 둔 선택에 있어서 있어야 한다. 어, 자기결정. 자기결정권 존중 원칙은 누구나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에 근거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윤리의 원칙이다. 그래서 어, 세 가지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않고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자유다. 세 번째,
다른 국가가 원하는 바와는 어, 상관없이 국민 스스로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도 항상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능력, 법, 간섭, 타인의 권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는 사항이나 생명의 위험을 우려하는 결정 등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결정 원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자기결정 개념이 매우 피상적이면 실제로 적용할 때 매우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결정의 한계.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행동이 사회규범에 위배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내포된 계약적인 성격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면접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나 가족은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해야만 한다. 노출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와 관계에서 스스로 노출할 약점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3주차, 14주차 이제 세월이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또 내년도 또 다니시면 이제 졸업하시고 내년 이제 두 학기. 예, 세월이 빨라요. 한 학기가 펄떡 또 지나가네. 그 시험은 본래는 12월 15일 날 기말고사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6일 날이 토요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말고사 그 시험을 안 보시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꼭 시험만큼은 볼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 성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게 되면은 학교도 결석이고 시험도 안 받고 그 점수가 빵점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음. 자, 세 번째. 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다. 첫째, 심각한 문제로 도움이 적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다. 두 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경우. 참,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음,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적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지적장애인들 보면은 대체로 보면 그 이세도 또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이세도 그래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어르신네들이 보면 아기를 못 갖게끔 하시더라고 옛날에. 자, 네 번째 미성년자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경우. 다섯 번째 전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네 번째 개인의 행동이 자율성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첫째, 누구로부터의 강요나 압력이 없는 자발적 행동이어야 한다. 두 번째, 개인의 가치나 삶의 계획 등과 일관성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각 대안의 결과, 내용,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행동이어야 한다. 네 번째, 자기 결정과 사회복지사의 책임. 전문적인 책임. 두 번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세 번째, 생명 가치와 같은 그 중요한 우선 가치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제한이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온전주의,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 실천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입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상충하기 때문인데 도움이 절박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거부하거나 혹은 자기 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의 의무로 그의 삶의 개입하는 것이 온정주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에 한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면 행해지는 개입은 온정주의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의 자율성 보장을 또한 이득 추구가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회복에 기여한다면 강제 입원이 정신장애인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장기적 이득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강제 입원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치료진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가족 관계가 손상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정주의의 두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위험을 피하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 얻은 이득이 많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온정주의 개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세 가지는 여기 나와서 있죠. 온정주의 개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무능력에 대한 전제가 어떤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발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전제이다. 즉, 인지 능력, 지능, 정신적 문제, 연령 등의 한계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온정주의가 정당화된다. 두 번째, 위험성에 대한 전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경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효과에 대한 전제, 일시적인 온정주의 개입으로 클라이언트 삶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장된다면 자율성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적 동의,
자율적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가치를 실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운 뒤 자율적으로 개입에 동의하도록 하는 윤리 원칙이다. 세 가지는 PPT에 나와서 있죠. 정보 제공,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안들의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적절성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되 너무 정보가 많아 결정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적절한 양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동의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두 번째, 자발성. 자발성은 자율적 동의가 어떤 형태의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면 강요가 없다는 것은 없다는 설득이나 위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 번째, 동의 능력. 대안들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돼야 하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능력이 되어야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자발성도 확보가 된다. 다음은 대리 결정.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대리 결정을 생각해 봐야지 한다. 무능력 외에도 응급사항이나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리 결정이 가능하다. 대리 결정 세 가지 기준. 첫째, 대리 판단 기준. 클라이언트가 동의 없이 있다면 했을 것 같은 결정을 대리 동의자가 하는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잘 아는 사람이 대리 동의하는 경우이다.
가능하다. 두 번째, 순수 자율 기준. 과거에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했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때 한때 결정 능력이 있었던 사람의 하나고 유사한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율적으로 했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 존중에 근접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대 이익 기준. 대리 결정자가 다양한 대안 중 이용을 계산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이익이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대 이익이 대리 결정자가 아닌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나타나야지 한다. 그게 대리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밀 보장으로 들어가죠. 음. 비밀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가치에서 비롯된 윤리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비밀 보장의 권리와 의무 및 원칙은 자, 비밀 보장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무로 볼 것인가에 대해 각자에 따라 관점이 세 가지 다 틀린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지만 사생활 보호를 클라이언트의 권리로 비밀 보장을 사회복지사의 의무로 보기도 한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신뢰관계 형성이 전제돼야 하면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비밀 보장이 전제돼야 함을 의미한다.
비밀 보장의 한계. 어, 어, 로엔버그와 볼고프는 비밀 유지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다라소프 결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라소프 결정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판결로 클라이언트가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했을 경우 아무리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하였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경고할 그 의무를 가진 것이다. 이 사례는 한 젊은 남성이 심리 상담가에게 자신을 배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했고, 결국 그 여자가 살해된 뒤 여성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는 심리학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소송 결정과 법원은 아무리 비밀 보장을 전제로 얻은 정보라 하여도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정보는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1번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경고한가. 두 번째, 피해자에게 위험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이다. 세 번째, 경찰에게 알릴 것. 네 번째, 그런 상황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나이버는 저 학자입니다. 나이버는 비밀 보장과 관련된 딜레마 사항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보았다. 비밀 보장을 위한 실무 지침, 비밀 보장과 관련된 어, 법, 정책, 업무 지침 등에 대한 숙지하고 주어진 사항 속에서 클라이언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10분 쉬다가 다음 시간 하는 거로 합시다. 13주차 어,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